술병에 이 그림이 있었거든요. 빨간 망토를 두른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에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작가입니다. 전쟁 중에 저렇게 멋있기가 가능해.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완벽에 가까운 구도를. 자크 루이 다비드는 프랑스 대혁명을 이끈 이 그림을 그 당시에 그 군중들에게 보여주고 전파함으로써 혁명을 더 끌어오르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는 정말 잘 그리는 화가죠. 시민 계급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지금으로 치면 야당의 당 대표가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SNS에다 쫙 뿌린 거예요. 이 사람은 뭐지? 옛날에 왕정을 비판하고 귀족들을 그렇게 욕해놓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개인이라니 아주 단순하게 바라보면 경절자다. 자기의 어떤 역량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고 예술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고 싶고 이 시대에 따른 이 변화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200년이 훨씬 넘었죠. 화약 제조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 유명한 나일론 스타킹 그걸 개발한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도 이제 지금도 위기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양들도 경제갤러리. 네, 미술에서 발견하는 경제 이야기. 오늘은 어떤 작가, 어떤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작가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너무나 유명한 작가. 저희 세대는 네, 이 작가보다 네, 이 작가의 그림만 아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술병에 이 그림이 있었거든요. 나 왜 웃으면 안 되는데 제 세대는 알아요? 아니라서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완전히 낯선 이야기네요. 네. 뭐 캡틴 큐, 나폴레옹 뭐 이런 술에 보면 네. 빨간 망토를 두른 아.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에 타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작가입니다. 모작으로도 굉장히 많이 또 되는 작가이기도 네, 네, 하죠. 사실은 이 작가를 주목하고 글을 쓴 거는 작년 말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오. 이후에 경제 얘기하다 갑자기 정치 얘기로 가는 것 같은데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이 작가가 조금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그것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라고 쓰던 게 이제 결국에는 글의 하나의 소재가 되긴 한 건데 어쨌든 저보다는 이 자크 루이 다비드에 대해서 훨씬 우리 이세라 작가가 잘 아실 테니까 작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먼저 해주세요. 그림부터 보면서 할까요? 이 나폴레옹 너무나 유명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뭐 이런 그림이죠. 자크 루이 다비드는 정말 잘 그리는 화가죠. 네. 일단은 정말 잘 그리는 화가이고 그 신고전주의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개인의 희생이나 국가를 위한 희생, 뭐 시민 정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민 계급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화가이기도 해요. 역사 화가로도 알려져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 그 제주도 있었고 뭐 이런데 그게 이제 그림 제주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시류를 잘 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또 여쭤볼 테지만 왜 계엄 때 이 작가를 떠올리셨을까? 이런 거 알듯말듯. 아까 시류를 잘 타는 거기에 이제 그 포인트가 있는 거고. 것이겠죠.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어떤 걸 보면 신고전주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떠세요? 비례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완벽에 가까운 구도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멋있게 망토를 날리면서 정말로 전장에서 저렇게 알프스 산맥에서 저런 자세가 나왔을까? 가능해? 라는 생각. 전쟁 중에 저렇게 멋있기가 가능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상화
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빙상, 그리는 빙상 대상을 선수 이상. 오늘 좀 못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고품격으로 너무 하고 이상적인 그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대상을 이상화하는데 굉장히 뛰어났던 작가이기도 해요. 나폴레옹을 이상화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벽하게 이렇게 구도를 잡고 그려낸 그렇죠. 것들이 신고전주의 하나의 네. 특징이군요. 그러니까 고전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미술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비례의 완벽함, 거기에 어떤 추함은 껴들 자리가 없잖아요. 뭐 고대 그 그리스 미술에서 우리가 팔등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다 그때의 미술에서 만들어진 기준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그런 고전주의의 아름다움, 대상의 이상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시대의 신고전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크로이 다비드는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인 것이고 제가 정치적인 판단도 빨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시는 왕은 몇 번 바뀌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의 권세는 쉽사리 이제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작가이기도 그쵸. 합니다. 네. 나폴레옹에게도 굉장히 그 총애를 받았던 그런 화가이죠. 네. 저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그렸던 그림은 화가예요. 진짜 끝내주게 그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과 관련된 그림은 그 당시에 이제 궁정 화가였으니까 맞습니다. 네. 대부분 이 사람이 그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야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계엄 사태 이후에 이 작가를 떠올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왜일까요? 일 잘하고 응. 똑똑한 사람은 어떤 정권이든지 데려다 쓰고 싶잖아요. 저 당시에도 자크로이 다비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그림보다는 인물에 대해서 보게 되면 네. 사실은 자크로이 다비드는 프랑스 대혁명을 이끈 어떻게 보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쫙 생애를 바라보면 이른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을 때 급진파라고 불렸던 네. 자코뱅파의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프랑스 대혁명에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가 됐던 사건이 네. 있었는데 그걸 또 그림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라트의 죽음이라는 그림이 이 사람 작품인데 네. 지금 이제 그림을 아마 같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그림의 구도가 피에타의 성모하고 거의 같다. 그래서 약간 순교자의 느낌을 갖게 하는 그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마라트라는 사람은 급진 자코뱅파를 이끌던 핵심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반대 옹곰파, 지롱드파의 지지자한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거든요. 네.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남겨서 이 그림을 그 당시에 그 군중들에게 보여주고 전파함으로써 혁명을 더 끌어오르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야당의 당 대표가 네. 죽었어요. 살해당했어. 어, 그거를 현장 사진을 찍어서 배포를 한 거. 그냥 배포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포토샵으로 네. 더 강렬하게 만들어가지고 SNS에다 쫙 뿌린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날 들고 수밖에 일어났겠죠. 없는. 그러면서 이 마라트를 순교자처럼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프랑스 대혁명의 하나의 군중을 자극하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을 만든 사람이 마라트인데 혁명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왕정이 무너졌다가 다시 절대 왕정으로 가는 게 나폴레옹 시대잖아요. 네. 근데 나폴레옹이 거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 그림 잘 그리니까 궁정화가로 들어와서 날 좀 그려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까처럼 진짜 뭐 이렇게 숭배하듯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니까 네. 이 사람은 뭐지? 음. 옛날에 왕정을 비판하고 네. 귀족들을 그렇게 욕해놓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물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옹호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돌아서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거나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마라트의 죽음 뭐 네. 이거하고 같이 자크 루이드 다비드를 좀 떠올렸던 상황이었죠. 네. 네. 다비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참 흥미로운 인물인 것 네네.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을 아주 단순하게 바라보면 변절자다. 굉장히 뭐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처음에 가질 수 있는 가장 뭔가 좀 일차적인 어떤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술가잖아요. 네네.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역량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고 예술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단순한 어떤 권력을 쫓았다라기보다는 예술에 대한 그 자기의 예술을 뭔가 인정받는 곳에서 크게 넓게 일하고 싶다, 작업하고 싶다. 라는 어떤 생각들. 과연 이거를 나쁘다고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생각도 인물을 들어요. 평가할 때는 굉장히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그럼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다 의미가 들어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그 어떻게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곳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네.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에 대한 능력이야 뭐 우리가 남아있는 그림만 보더라도 너무 출중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들어있는 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은 그 자크 루이 다비드가 남겼죠.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그린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네.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그러니까 이제 뭐 프랑스 역사 세계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뭐 네. 역사를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보다 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당시에 뭐 삼부회의가 소집되고 뭐 일부는 뭐 귀족이고 뭐 그 종교 지도자고 뭐 귀족이고 이제 삼부가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삼부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이 시민들인 삼부들이 그 장소에 못 오도록 막 이렇게 장소를 옮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국민회의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테니스 코트에서 이 국민회의를 구성하고 헌법 제정을 맹세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그린 그림도 이 자크 루이드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렸다.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적인 모든 장면들을 정말 생생하게 남겨준 역사의 한 인물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저런 행보가 네. 조금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오. 역사적으로 내가 다른 평가까지 제대로 네. 받으려면 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좀 움직여라. 뭐 그런 것도 사실 자크 루이 다비드는 자신의 어떤 이런 그 변화에 네.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명하거나 설명하거나 하지는 하지 않았어요.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생각이 변화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프랑스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망명에 벨기에로 있다가 와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생을 마감할 때 프랑스에서 다시 들어와라.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 안 들어갔어요. 뭐 다면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인물이긴 한데 네. 어쨌든 그냥 그 시기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이 경제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엮어볼 수 있을까요? 고민을 조금 궁금합니다. 했죠. 네. 그래서 이 변화, 이 시대에 따른 이 변화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이른바 장수기업이라고 하는 100년 기업 또는 네. 장수기업, 100년 이상 유지해온 기업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던 기업들이 생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크 루이 다비드도 뭐 어쨌든 간 생존을 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작품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장수기업들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듀폰이라는 기업 아세요? 듀폰? 사람들이 듀폰이라는 회사는 잘 모르시는데 네.
나일론은 다 아시죠? 그럼요. 나일론은 알죠. 네. 나일론 스타킹. 네. 그 유명한 나일론 스타킹. 그걸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 처음에는 그 1802년에 설립됐으니까 뭐 네. 200년이 훨씬 넘었죠. 네, 화약 제조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어느 나라? 그 당시에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화약 팔고 1, 2차 세계 대전 때 화약 팔고 이거 돈 많이 네. 벌었어요. 부자 된 다음에 평화의 시대가 왔잖아요. 음. 화약 갖고는 이제 돈을 못 버니까 화학 기업으로 변하고 합성 섬유 같은 거 만들면서 네. 회사의 기반을 다지고 음. 이 화학하고 합성 섬유 만들 때 음. 나일론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대박을 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나일론에도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일론이 생산됐을 때 끊어지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이게 뭐 거의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소재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망할 뻔했어요. 너무 질겨서. 그러니까 사가면 사람들이 다시 물건을 안 사요. 아. 심지어 광고가 진창에 빠진 자동차를 나일론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는 광고까지 오. 찍어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즐기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이 회사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가져가가지고 아니, 100년 만년 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했는데 네. 이 도매상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떼가는 사람들이 이거 떼가 봐야 몇 개 팔 수도 없다. 사람들이 네. 사가면 그 다음에 사질 않더라.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일론이 성공하는 거는 이른바 계획적 진보화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일부러 망가지게 만듭니다. 거기다 소재를 다른 걸 집어넣어서 네. 이게 나일론 스타킹이 해지거나 구멍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일론 스타킹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서 이 회사가 부자가 되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계획적 진보화는 아직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서 2년 정도 지나면 왠지 속도가 느려지고 뭔가 좀 배터리도 이상하죠. 빨리 다는 것 네. 같고. 그래서 애플은 소송도 당했었잖아요. 일부러 이른바 계획적 진보화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전구도 필라멘트가 전혀 꺼지지 않고 미국에는 아직도 무슨 소방서에 전구가 하나 있는데 한 200년 불이 켜져 있는 전구가 있습니다. 에이, 또 거짓말인 것 같죠? 네.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정말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계획적 진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전구 회사들이 다 같이 유럽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수명을 좀 조절하자. 그래서 수명을 조절해서 지금의 전구가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썰인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알겠어요. 네. 제가 너무 의심하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거든요. 네.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가 망가지고 그렇죠. 경제가 망가지면 국가가 돌질 않아요. 그래서 막 신용카드 발급해주고 대출 막 하면서 야 소비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소비가 안 일어나면 뭔가 큰일이 나는 네. 사회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엔 너무 오래 쓰는 상품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듀폰 사실은 이렇게 변화를 많이 한 기업으로 소개는 했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듀폰은 최첨단 신소재를 만드는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해 있고요. 이렇게 장수 기업의 뭐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대표 기업인 삼성을 삼성. 얘기할 수 있겠죠. 삼성은 처음에 삼성 상회라는 회사로 건어물 팔던 회사에서 네. 삼성물산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확장 뭐 중간에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제당, 제일모직 그다음에 금융산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삼성전자공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전자산업에 뛰어든 다음에 심지어 반도체까지 어쨌든 시도를 해서 지금의 삼성전자의 모습이 돼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이 돼 있죠. 네. 근데 삼성도 이제 지금도 위기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SK 하이닉스에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에 비하면 너무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삼성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아까 사람한테는 우리가 다면 평가를 하긴 했지만 네. 아쉬움을 얘기했지만 기업들은 그런 평가를 받는 것보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뭐 단숨에 사라지는 게 이 경제 구조에서는 현실입니다. 네. 변화하는 능력이 결국은 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겠네요. 어쨌든 자크루이 다비드 짱. 자크루이 다비드의 작품 네.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호라티우스 형제 맹세라는 음.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의 어떤 출발, 네네. 시작을 알리는 음.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을 보면은 자크루이 다비드가 왜 그렇게 그 어떤 위정자들에게 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권력자들에게 그 이유를 좀 짐작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설 속의 인물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호라티우스가의 말 그대로 이제 삼형제가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조국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전쟁에 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삼형제가 이렇게 칼을 들고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집안의 여인들이 네. 슬퍼하는 장면. 왜냐하면 이제 뭐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뭐 전쟁에 반반인 나가는 상황인 거니까. 거니까 그런 장면을 막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개인의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 영웅주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림으로서 그림의 어떤 대표작이기도 하고 이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거를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어떤 지도자들이 너무나 그 딱 구미에 맞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쵸.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음. 개인이라니. 이만큼 뭔가 아름답고 음. 그 숭고한 주제가 어디 있겠어요? 마케팅 네. 제일 잘하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SNS에 뭔가 이렇게 아 그렇죠. 예, 극적인 정말 그림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쇼츠 잘 만드는 사람. 쇼츠 장면을 아주 잘 포착해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야, 사람의 이 감정을 막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그럼요. 예. 근데 이런 작품을 볼 때도 저는 언제나 이런 의문이 들곤 하죠.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렸다라기보다는 저는 자꾸만 보면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그리는 사람이니까 더 잘 그리고 싶은 마음, 더 완성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이 녹아 있는 작품이 또 자크루이 다비드의 작품이기도 하다라는 야, 거죠. 여기에 다른 사람 앉으면 그 사람한테 또 그렇게 얘기할 거죠. 어떻게? 금방 변할 것 같은데.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요. 네. 칭찬을 다른 사람한테도 막 하는. 아유, 아, 생존이니까요. 변화하는 능력. 결국엔 카멜레온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많이 배웁니다. 네. 루이 다비드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라는 키워드. 네. 네. 그렇게 해서 생존하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